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세현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이사, 이용선 새정치민주연합 양천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또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상황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확전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저희 기자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반박에 나선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야당 대표와 합의하면서 당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사전에 상의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지금 내가 전개하려고 한다 상의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발표문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또 다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에 통보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여야 대표 회동 이틀 전 김 대표를 만났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문제가 많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 김 대표는 현 수석이 반대를 표현한 기억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현기환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야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라는 표현은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안심번호 공천제를 사전에 상의했다는 부분은 서로가 인정하면서도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확전은 청와대와 김 대표 모두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7월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때와 같이 당청이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로 청와대하고 저하고 공방난 벌릴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전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청와대도 김 대표와 현 수석의 회동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자는 취지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네, 보신 대로 진실공방 양상으로 갈 것 같았던 청와대와 이 김무성 대표 간의 이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인정한 대로 사실인 것 같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반대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해석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자, 김세현 이사,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본질적으로 유승민 사태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 완수, 그리고 8.15 네. 남북 합의, 유엔에서 동북아에서 국익을 위한 북핵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누리당의 공천 룰을 야당 대표와 논의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는 정치와 개인을 위한 정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선 위원장? 늘상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계파 갈등, 지도력 논란들로 언론을 장식하다가 갑작스럽게 새누리당 내부의 이 공천 룰들로 싼 이 갈등이 빚어지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한참 국감 중에 새누리발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게 조금 조기에 느닷없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공천 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두 달 내로 터질 수밖에 없는 예고된 것들이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회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친박계 좌장으로 지금 친박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의 무게가 간단치 않은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심번호를 가지고 국민공천제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심번호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여론조사가 국민공천제의 뭐 작은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국민공천제와 등가로 얘기될 수 있는 거냐. 이거 표현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왜 대표직을 거기다 거냐. 사실 이거는 저 원윤철 원내대표가 진작에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은 김무성 대표한테 퇴로를 열어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거기다가 대표직을 거냐. 이 얘기까지 한 겁니다. 우선 여론조사가 국민경선이 아니다. 안심번호건 아니건 간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안심번호가 나온 이유는 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해야만 이제는 우리가 유권자들에게 폭넓게 제대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안심번호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술적 개념이고 용어입니다. 네.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의 이 국민 예비 선거 제도와 하는 것은 당원 대회와 같은 코커스 그리고 이 정당의 구분이 없는 오픈 프라이머리 네. 그리고 정당의 구분이 있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가 있거든요. 이 코커스가 됐든 클로즈드 프라이머리가 됐든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장 진전된 예비 선거 국민 참여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주의 문화에 따라서 네. 이 정당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안심번호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용어라면 국민공천제의 구성이 무엇이 되냐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전혀 담론에서 차원이 다른. 합의가 돼야 되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안심번호 갖고 국민공천제라고 얘기하지 마라. 뭐 이 얘기고. 자, 이 제3의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가만히 보면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안심번호를 굳이 고집 안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사실은 제3의 길이라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네. 이 안심번호는 말 그대로 진화된 여론조사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심번호로 만약에 총선 후보를 뽑는다고 하면 결국은 뭐 대통령까지 뭐 다 휴대폰 모바일로 인해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국민들에게 총선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방법에 대해서 꼭 안심번호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여야 대표가 합의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버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공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후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위원회 구성조차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쪽 입장을 또 보면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와 합의한 것을 왜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지금 뒤엎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게 주요 지도자들이 무슨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안심이냐? 불안심이지 뭐 이런 차원의 비판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 당 내부에도 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네. 저희 중앙위 통과된 게 3가지가 통과됐죠. 안심번호를 통한 100% 국민공천제가 하나 있고 네. 또 지역 주민 70%, 또 당원 30%하는 그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또 있고요. 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오픈 프라이머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세 개 연료되어 있습니다만 혁신위원회에서 가장 권고하는 안은 그 국민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제가 사실 제 우선순위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든 그게 이제 국민공천제냐 하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 방식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여론조사를 넘어서서 그 안심번호로 추출된 분들이 일종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할 수도 있고 예. 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 연후에 또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밑으로부터의 국민들이
제 공천에 참여하는 예. 그 취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를 라고 볼 수는 없죠. 해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 그렇습니다. 혁신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당론으로 어떤 걸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물론 당 대표, 양당의 대표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당 주류 입장에서는 이걸 존중해서 어떻게든 그 합의 정신을 살려나가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으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과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당의 상황은 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근데 왜 청와대가 나서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야당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죠.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 분입니다. 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분인데 그분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다음 20대 총선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당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청와대가 빠져라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청와대가 나오라 하고 자기들 필요 없을 때는 청와대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네요. 근데 이렇습니다. 지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막 창당되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발언 하나를 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아마 헌재에서 이게 번복되지 않았으면 아마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소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사회, 우리 정치에 공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행부 장관, 정정수 장관의 소위 새누리당 연찬회인가요? 총선 승리. 네, 총선 승리. 그 그 말 때문에 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 시절과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물밑에서는 일정의 조정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 19대 총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80석을 건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략 공천을 통하여 거의 40% 이상의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0석도 못 얻는다는 새누리당이 150석 가까이 얻었단 말이죠. 150 넘겼죠. 예, 그것은 전략 공천이라는 전략 공천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해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말 그대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름만 그렇지 안심번호가 아니라는 걸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 시스템을 갖추겠다 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른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한 틀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총선의 개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김무성 대표와 여야 대표 회동 전에 이틀 전에 만났고 이 문제를 서로 얘기했고 우려를 전달했고 이런 상황은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청와대와 집권당이 이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율하는 거 이것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건데 이 상황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해야 될지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좀 더 생각을 해볼 대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 정도로 해놓고 표정탐 본부장. 네. 그런데 오늘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당의 경우에 대통령과 집권당이 갈등 관계가 되거나 하여튼 싸움하는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질 경우에는
대통령도 집권당도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도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엔 정상 외교를 하고 난 추석 이후의 민심이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추석의 민심은 엄중한데 이런 공천제 파열음을 보여줌으로써 당내 갈등, 자칫 이것이 또 당청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50%에 가까운 긍정적인 지지율, 47.8%의 순방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당청 간의 갈등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또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지금 없는데 대통령의 유엔 외교로 이 지지율 상승을 막 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 문제, 이 청와대와의 논란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예. 추석 이전의 여론에 비해서는 추석을 관통한 이후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3.9%포인트 떨어지면서 이 30% 지지율대로 접어들었거든요. 이것도 이 당내의 이 내용, 공천제 파열음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저 표에 나오는 37.4, 새누리당 37.4 대 새정치연합 27.7. 저게요. 불과 한두 주 전에는 40대 20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10%포인트 차이로 지금 좁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재신임 전국에 여러 갈등도 있었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봉합하고 또 추석을 관통하는 민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줄곧 주장해 왔던 이 안심번호 국민경선제가 어느 정도 이 수용되는 듯한 또 결집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예. 지지율에서도 반영되는 상승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수치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점점점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추석 직후 29, 30 이틀간 한 걸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9.9,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37.1, 그 7.2% 차이가 네.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추석 민심 을 보면 여야 간의 맞대결 구도로 수렴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는데요. 이 메르스 최종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아서 29일 날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이 가능해졌다. 예,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용선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격차가 예, 줄 것이다. 격차가 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지금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심번호라는 거는 우리 배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여론조사의 한 방법인데 그 여론조사의 한 방법으로 당의 공천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심번호제가 이게 여론조사의 방법이지 국민 공천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 새누리당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건 말싸움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국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싸움이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리더십의 관계는 이거는 말싸움이 아니라 칼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곧 칼싸움의 소리가 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화합의 그 당정청 하나로 알겠습니다. 국민을 챙기는 정치를 할 이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말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뭐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심정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뭐 그렇구나라고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저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집권당 대표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 말싸움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내가 하고 있는 영업 행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권당 대표라는 것은 국군의 날 행사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맞고 또 자기가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맞는 것인데 저는 국군의 날 행사 참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유철 대표가 말이에요. 원내대표가 야당 쪽에다가 2+2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대표 합의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작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선거구 획정하는 거고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정하는 거고 이런 문제인데 또 이를테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김무성,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는 했지만 합의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지어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그러면 당대표와 원내대표 2+2 회담을 좀 지금이라도 갖자. 이게 원윤철 원내대표의 제안이었죠.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무슨 생뚱맞은 제안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칼에 거부해버렸어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런 회담이? 아니, 필요 없다기보다도 예. 우선 기본적으로 양당 대표가 예. 추석 연휴에 그 바쁜 와중에 어떻든 만나서 그 중요한 쟁점 중에 양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인 오픈 프라이머리 밑으로부터의 상향식 공천 제도에 대해서 네.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합의를 했고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그다음에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의석수 배분 문제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차를 확인했지만 충분한 논의를 해서 발전시키자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합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깨지는 형국이 된 와중에 과연 2+2 회담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뭐 이런 취지 때문에 우선은 일단 이제 반대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것부터 지켜라. 이런 최소한의 뜻도 있습니까? 신뢰를 쌓아야 예. 그다음 합의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이 취지라고 보시면 위원장의 되겠습니다. 말씀에 뭐 일견 동의도 하지만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안심 번호제는 확실히 틀립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그 국민 공천권을 경선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안심 번호는 말 그대로 우리 배종선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건 여론조사의 가장 진화된 방법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집 전화는 누가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 전화는 이용선, 김세현 이렇게 개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가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이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당신 개인 통신법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은 이게 여론조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진 분들에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론조사 회사에서 주장해서 만드는 게 안심번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국민 경선제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두 당 대표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운동장에서 싸울 것인지 옥상에서 싸울 것인지 이거에 대한 싸움터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비례로 할 것이냐, 지역을 대표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1대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대1로 지금 인구를 나누라는 것이죠. 그럼 2대1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농어촌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3개군이 되어 있는데 지금 2대1을 적용하게 되면은 4개군, 5개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강원도, 경상북도, 뭐 경상남도, 충청도까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시급한 선거구 획정 이것이 문제돼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확한 여론조사 기법을 가지고 국민 공천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두 당 대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신뢰의 문제 때문에 2+2 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중요하죠. 중요하고. 근데 그 간에 두 당의 그 정계특위위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이는 확인돼 있습니다. 확인돼 있고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신뢰만 쌓이면 물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우선 신뢰를 쌓는 과정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계속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그 부당성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또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등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공천의 방식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서로 다른 경우 수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 예. 둘 다가 등가라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뭐 시간이 좀 넘쳐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선거구제를 획정하는 문제, 비례대표 지역구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어쨌든 헌재가 낸 숙제 2대1로 조정하는 문제에다가 양당의
이 공천 룰을 양당이 같은 방식으로 할 건지 각각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고 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야 지도부밖에는 이걸 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린 능력 없으니까 뭐 선거구 획정이나 선관위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들이 풀겠다고 하고 움켜쥐고 지금 못 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권 특히 정치 여야 지도부의 이 맹성을 좀 촉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합니까? 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